안녕하십니까. 은행은에서 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7월 27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력 대란이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전력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번 주 폭염 때문에 많은 에어컨이라든지 가전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폭염 속에서 전력도 좀 부족한 것으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벌써 델타 변이가 지난주에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8%를 돌파해서 아마 벌써 이번 주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는 하루에 3,000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방에도 대전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길게한다는 얘기를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우려가 없다던 정부가 이제 곧 델타가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는 태도를 바꿨다 하는 보도도 나왔고요. 지금 비수도권 확진이 40%를 돌파하고 델타 변이 확진자 비율이 50% 육박하면서 전국 대유행 신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더나가 4천만 회분을 도입하게 된 모더나가 지금까지 115만 회분만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더나가 4천만 회분이 들어와서 모더나 4천만 회분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을 세우던 정부는 접종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모더나의 공급 문제가 유럽에서 모더나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런 전언이 나오면서 결국 모더나를 접종하기로 했던 50세와 54세도 화이자 접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백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55세, 59세가 접종이 돼야 되는데 전부 화이자를 맞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긴급히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화이자가 또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했다는 4천만 회분의 도입 차질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제가 정부는 백신을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더나 공급 차질을 알고도 정부가 사흘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내주부터 모더나 예약을 해서 예약한 55세, 59세도 화이자를 맞게 되면서 그럼 화이자를 맞기로 했던 또 18세부터 49세까지는 접종이 줄줄이 미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은 지난번에 원주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하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의 상담사를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30일 792명, 이번 주 금요일에 79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저 무소불위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절반이 5억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위 가격이니까 아파트 중간 가격이
5억 원을 넘었다. 그런 얘기인데, 전국 중위가격이 5월 달만 해도 4억 8천인데, 지금 5억을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위가격이 5억 원을 돌파한 것을 보면은 한 달 사이에 1억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2017년 7월에 문정부가 출범한 3월에 그때 3억 원이었는데, 지금 2년, 문정부 4년 만에 5억 원을 돌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중위가격은, 서울은 2017년 7월에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억 2천만 원으로 4억 원이나 올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중위가격이 강남, 서울 한강 이남의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7억 8천만 원이었는데 12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 그런 가운데 서울 입주 절벽이 2년 전에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 20년에 약 4만 가구 정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21년에, 금년에는 1만 9천 가구로 줄고 2023년에는 1만 1천 가구로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욱더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만 가구 정도 공급되는 아파트가 2022년, 2023년에 1만 1천 가구 정도를 주기 때문에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은 서울 아파트 인허가 주의를 보면은 대충 그런 인허가 주의가 2017년에 7만 가구였는데 지금 금년에 3만 가구로 줄면서 인허가 주의를 통해서 전망해 본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에 거의 4만 가구 수준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값이나 전세 대란에 기름을 부을 듯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년 4% 안팎 오르던 서울의 전세가 임대차법 시행 후 작년 1년 되었죠. 임대차법 시행 1년 내 27%나 폭등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월세 가격이 27%나 폭등하면서 서울은 27%, 전국적으로 25% 정도 폭등하면서 중산층의 전세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그 결과 빌라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달이면 끝날 혼란이라더니 전세는 물론 매매 가격까지 폭등을 시키고 있다. 이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세값, 전월세 가격의 폭등은 물론 그것 때문에 매매 가격까지 폭등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일부 공급이 되면서 좀 잠잠하던 과천도 공급 물량이 대단지 입주가 끝나면서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결국은 공급밖에 해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전세 문제, 전월세 문제를 임대차 3법을 폐기한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지 않고 임대료 신규 계약을 통제한다는, 다시 시장 규제 위주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세 시장을 또 얼마나 더 도망칠 것인가 하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을 보완한다더니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얘기고요. 전문가들은 이 법의 폐지가 답이다. 임대차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더 6년 내에 8년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 법은 폐지가 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대할수록 계약이 되는 임대차 3법은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나 전세값이 안정된다는 것,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은 무분별한 SH의 서울주택공사죠. S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SH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가 건설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여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세액 공개를 신설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 공개를 대기업은 30에서 40%,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세액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시설 투자 세액 공개가 대기업 6%, 중견기업 8%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의 반도체 쪽의 세액 공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대기업 6%, 중견기업의 8%만 가지고 전략 산업이 육성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고용 증대 세액 공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 확대, 성과 공유, 중소기업 과세 특례, 저소득 정착, 근로장려금 등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크게 베푸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세제 혜택을 국민에게 베푸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종부세, 양도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지만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높은 경쟁구역에서 너무 높은 법인세나 소득세도 손도 안 대고 부동산세도 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백신, 이 세 가지 전략산업의 일부 세제 혜택을 준 것 외에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대부분 세제 혜택을 전 국민에게 베푸는 양식 형태의 세법 개정안으로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 문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종부세, 양도세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40만 개나 적다. 그런 얘기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1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현 정부는 71만 개가 창출되어서 39만 6천 개나 적다. 그런 얘기. 이 39만 6천 개마저도 대부분이 세금 일자리다. 정부 주도에서 허드렛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실제 3, 40대 경기 흐린 3, 40대 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세제 지원 일자리 하루에 한 달에 20몇만 원 정도 지급, 20만 4, 5만 원, 27만 원 정도 지급되는 허드렛 일자리, 그거 가지고 생활도 안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연간 7, 80만 개 만들어져 봤는데 내년에는 100만 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통계를 사실상 분식해오고 있는, 고용 통계가 분식되고 있는, 왜냐하면 고용 통계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용돈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지급하며 하는 일자리를 100만 개나 내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 때 111만 개 일자리에 비해서 40만 개나 일자리를 적게 창출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정부 일자리가 약 7, 80만 개에서 지금 내년에는 100만 개, 7, 80만 개를 고려하면은 거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저성장, 저물가가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기업을 춤추게 된다. 기업을 칭찬해서 흔히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이 말을 따서 이제 칭찬은 기업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기업을 격려하고 춤추게 하기는커녕 기업에 대한 규제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면서 노동 쪽에서 노동은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계속 규제만 강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제 미국의 셔만 부부장과 중국의 셔펑 부부장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했는데 역시 서로 간에 아주 날카로운 설전만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셰펑 부부장은 왜 중국을 악마화하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살얼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서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나누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셔만 미국 국무부장은 중국이 끌어가는 홍콩이나 신장 이슈, 코로나19 기원조사에 대한 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건드리면서 설전을 벌인 셈입니다. 중국몽이 인권이나 자유보다 더 큰 꿈인가요? 중국은 현재 중국몽 2049년 중국 중화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제1의 강국이 되겠다는 게 중국몽이죠. 중국몽인데 중국 대사의 발언에서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천하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중국은 대세를 잘못 짚었다. 천하 대세라고 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와 민주로 가는 것이 중국의 중화민국 부흥을 내걸고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천하 대세가 아니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에 6개월 사이에 중국 조정 법안을 230개나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보다도 더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미중 분쟁을 결국 지금 미중 분쟁 사이에 미중의 쟁패 패권 전쟁 사이에서 한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유탄을 피하는 길은 초격차만이 해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압도적 기술로 G2 반도체 국기를 뚫고 나가야 되고 미리차나 수도 선박에서 입지를 높여가면은 이 유탄을 피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동맹도 흔들리면서 중국의 압력에도 치면서 한국이 앞으로 나갈 길이 험로가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격차만이 살 길인데 정부는 계속 기업지 초격차를 나가기 위한 기업의 경영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 압박만 가하고 있는 반기업 친노 정책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신남방을 개최한다든지 공급망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우리 기업이 약 28,000여 개가 나와 있고요. 약 한 7, 800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결국은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수출 원자재 조달도 다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거의 39,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7,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급등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침에 새벽에 39,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7,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 이더리움 가격이 2% 올라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4,3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급등해서 4,300만 원 기록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요. 지금 새벽에 4,300 훨씬 더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서 4,300만 원대까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급등했다가 지금 2,280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떨어져서 2,599만 원을 259만 원, 280만 원까지 갔다가 259만 원까지 9만 원에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것에 대한 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규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나 플랫폼 교육이나 바이오에 대해 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결과 디디 추싱에 투자한 손정희도 4조 6천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보도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서 사교육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교육 금지시키면서 중국 중산층의 소비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의 주가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 카카오뱅크에 공모처날 12조가 몰렸다. 중복 청약 금지나 중국 주가 하락에 따른 우리 코스피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12조나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어제 경쟁률이 37.8대 1을 기록해도 오늘까지 청약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를 쓰다듬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가는 지금 어제 다우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가 35,144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행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예상보다 더 큰 실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간판주 실적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오늘 테슬라가 어제 테슬라가 사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라든지 애플, 구글 등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번 주가 미국의 간판주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기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빈후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회사인데, 거의 이 증권회사는 유료 서비스나 주문 정보를 팔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회사가 지금 IPO를 하는데, 상장을 하는데 몸값이 40조 정도로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빈후드가 정말,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도 파생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모두를 위한 금융시장, 모두를 위한 주식 투자를 내걸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신에 유료 서비스나 주문 정보를 파는 그런 증권회사, 이것이 미국 증권가의 월가의 매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미국 증권업계를 판을 흔드는 매기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IPO를 목전에 두고 나스닥을 29일 날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몸값이 40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이 국부이자 안보 방패다는 것이 대만의 TSMC로 보여줬습니다. 대만의 TSMC 때문에 지금 현재 대만 TSMC와 미국의 인텔이 반도체 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대만이 지금 국제사회에 복귀를 하는, 거의 국제국에서 모두 중국이 가입하면서 탈퇴가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안보 방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실리콘 실드라는 말을 쓰는군요. 실리콘 실드는 파운드리로 이중 모두 반도체 방패를 만드는 거 실리콘 실드라고 합니다. 그런 건데 지금 한국도 빨리 시급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지난번 미국의 백악관에 바이든 주재 반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초대를 받았죠. 삼성전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중국 눈치 보기, 미국의 또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IFRS랑 새로운 회계 기준은 기준서만 2,400페이지라서 회계사도 이해가 힘들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 자량권은커녕 너무 난해해서 자칫 분식 회계가 되려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3년 새 투자가 70% 줄었다 하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낙 오래된 워낙 강력한 반기업 정책과 노조 정책으로 삼성과 LG가 3년째 투자가 70%나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디스플레이 소부장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하는,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서 이미 벌써 디스플레이 OLED까지, LCD나 OLED가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OLED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면 이것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된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을 얘기만 하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지금 한국은 반도체 건설에 7년씩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은 반도체 건설에 2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7년씩이나 걸리고, 많은 규제, 또 적은 세액 공제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원래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여기에 배터리, 백신도 포함되고요. 포함돼서 국가 전략산업특별법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는데, 원래까지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는 세제에 더 늘리고 인력 양성을 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 인력 부족으로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제에 더 늘리고 인력을 양성해서 차세대 반도체 우리가 주도를 해야 한다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배터리 쪽에서 한미 간에 전기차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GM이 LG와 손을 잡고 전기차로, LG 배터리와 손을 잡고 GM이 전기차로 부활을 하고 있고, SK는 포드 F 시리즈와 사전 예약 10만 대, 그다음 삼성 SDI는 J 테슬라와 테슬라로 불리는 라비안과 합작을 한, 삼성, SK, LG가 모두 미국 자동차와 한국 배터리가 미국 자동차와 손을 잡고 전기차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크랩톤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광폭 M&A를 하고 있다. 제2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병규 의장이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이번 IPO를 계기로 해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8월 2일, 3일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 가격은 40만 원에 49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인데 8월 2, 3일에 공모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이스를 키워야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 에이스가 뭐냐면 언제나 연결되는 에코노미, 그러니까 always connected economy죠. always connected economy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것이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죠. 이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이랑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초연결되는 사회니까 초연결되는 에코노미.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에코노미를 키워야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런 너무 당연한 주장이고요. 투자 전략을 이런 방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페토에 삼성 TV가 또 5분 만에 완판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페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페토가 바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죠. 이 메타버스 공간에 삼성 TV를 띄우자 5분 만에 완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이런 쇼핑 공간으로도 이제 이용되는 새로운 커머스 공간으로 이용이 될 전망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죠.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신입사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대면이 힘들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연수받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에서는 메타버스로 구현된 자동차의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메타버스 산업이 약 300조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다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연결되는
사회에서는 전부 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플랫폼 산업이 아마존도 플랫폼 산업이고 뭐 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등장, 스타트업의 등장에 정부가 서로 핑퐁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T자를 계속 놓고 있어 스타트업들이 눈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째각악이라고 그래서 아동 돌봄 중개하는 플랫폼, 또 노인 돌봄 또 플랫폼 뭐 등등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지금 T자를 맞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렌트카 가격 비교 앱 카모와 아동 돌봄 인력 중개업 째각악어, 노인 돌봄 중개업 큐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T자를 맞고 있다. 우리 소원이 아니다. 공무원들 정말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플랫폼 산업이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스마트 시티도 빅데이터만 안 되고 네트워크나 플랫폼도 통신 인프라가 갖춰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간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각종 수백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깔려있는 도시에 깔려있는 또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초저지연이라고 그래. 초지연 통신을 통해서 빨리빨리 접속이 돼야 사람이 나타나거나 차가 나타나거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인지하고 차에 반응을 줘야만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와 플랫폼 등 통신 인프라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적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소경제 시장 규모가 3,000조에 달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빈국이기 때문에,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한국 오히려 좋은 기회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수소는 부산물이 물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물을 이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H2O를 수소를 만들어내거든. H2O를 분해하면 H2O가 되는 거죠. 수소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태양광이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전력이 지금 현재 이 폭염에도 전력 위기가 가능성이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소 경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엄청난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탈원전을 빨리 바꾸는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철소도 정말 석탄을 떼는 제철소도 이제 완전히 수소 제철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양궁 대표팀이 계속 정말 대단한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뭐 여자 단체 같은 경우는 9년 9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배경에는 공정의 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표단이었거나 아니면 과거 뭐 챔피언이요 이런 걸 아무 구분 없이 신진 구분 없이 모두 경쟁을 해서 똑같이 좋은 점수를 내는 사람만 뽑는 방식으로 대표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9연패를 기록하는 위협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공정의 힘이죠. 공정하게 누구도 편견 없이 똑같이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대표단을 뽑았다는 거. 경제에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거대 여당의 언론개혁법 몰아치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을 국회에 기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론개혁법을 몰아치기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 지금 이제 KBC, MBC도 친여 체제 강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이사 공모에 친여 인사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더구나 이번에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봐서 상임위원장이 배정되었는데 법사위가 야당에 돌려준 과거에도 그랬죠. 법사위.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 전신이 여당 다수당일 때는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골무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사위원장 언제나 그렇게 야당 몫이었는데 이번에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돌아올 것으로 국민의힘에 줄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역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문자폭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적 문자폭탄이 이런 식의 문자폭탄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든다 하는, 당연히 이런 특히 문바라든지 이런 일탈을 조장하는 일탈은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흔든다는 지적은 너무 당연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검찰이나 언론법을 처리해야 된다. 또 심지어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힘을 다 빼고 자리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세월호 기억의 공간 철거가 사흘째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뭐 광화문 다시 재공사도 있지만 박원순 전 시장도 철거를 약속한 것인데,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유력 주자들이 계속 보존 가치가 있다든지 철거에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심지어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 운을 떼자 엊그제 이제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입당에 관해서 조기 8월 중 입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오늘 떼자 당이 친윤과 반윤 세력으로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초미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고 있는 속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1997년도에 제2의 이인재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을 때 이인재가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이인재가 이회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내년 정권 교체 중요한 문제인데, 절대로 과거에 제2의 이인재 같은 제2의 이인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야당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여러 문제들은 지금 폭염 문제,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백신 문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백신 문제 등등, 그다음에 경제 문제, 뭐 세법 개정안, 빈주만 올리고 거의 내년 대선을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세금을 퍼주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이 증세가 아니고 감세가 되는데, 그 감세 내용을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퍼준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금은 본래 세법 개정안은 내년 예산의 부수 법안이죠. 그래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되는데, 야당의 대응 방안, 소수 야당, 지금 170여석의 거대 여당인데 야당은 1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단일화, 후보 단일화,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지상 과제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